네, 기출 33회입니다. 이제 해제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인데 사례 문제라고 보기 아니라 사실은 결국은 OX 문제예요. 사례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종전 시간까지 배운 그 지식 내용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33회에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올해에도 향후에도 좀 더 문제가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례로서.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계약했습니다. 항상 쓰세요. 매도인. 지금 이제 계약 해제 편이니까 이게 해제와 관련된 거다 머리에서 이제 속에서 떠오르겠죠.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도식적으로 쓰십시오.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인지는 그 뒤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을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아, 매매 계약이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어요.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해한 겁니다. 을은 매수인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행불능 지금 앞에 배웠을 때 이행불능, 이행지체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매매대금, 돈에 관련된 것은 이행불능은 없다. 이행지체의 문제라는 거. 이행불능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때 그게 이행불능이었죠.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항상 지금 이행불능은 매매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재산권의 이전 의무가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딱 감이 오셔도 아, 이행지체의 문제구나. 그런데 항상 제가 이행지체가 나오게 되면 채무불이행 했을 때 뭘 떠올린다? 동시항변권의 유무에 따라서 동시항변권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고 이행지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동시항변권 있으면. 그러면 매매대금의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뭐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인데 이행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동시항변권 행사를 못하죠.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됐구나. 즉 이 얘기는 채무 불이행이구나. 그 감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지문을 읽는 순간. 그렇게 왜냐면 지금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출제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행지체. 매매대금은 이행이 가능한데 안 한 거구나. 그럼 이행지체 문제인데 항상 이행지체면 동시항변권. 동시항변권은 누가 문제죠? 매매대금과 관련된 게 뭐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이행을 했대요. 그럼 동시항변권 행사 못하는 거네? 그럼 이행지체 책임이고 손해배상 또 연결해서 뭐래요? 손해배상 책임도 지겠구나. 항상 동시항변권, 손해배상 책임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틀린 것을 모든 고른 건 읽으시는 겁니다. 자, 갑은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 사유로 해서 계약 해제하는 거구나. 그러면 해제권의 발생 요건 열심히 했죠. 뭐였어요? 이행지체. 일단은 이행지체가 되죠. 왜냐면 이행지체 관련해서는 동시항변권이 유무인데 동시항변권 상실했기 때문에 이행지체는 성립됐습니다. 이행체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체결하고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것. 그러면 이행체고는 원칙이 법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체고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행체고가 없는 경우가 있었죠. 이행불능, 정기행위.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법문상에는 544조에는 체고지만 당사자가 특별하게 약정할 수 있죠. 별도의 체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계약서에 쓰게 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얘기가 뭐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얘기예요. 이행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체고를 해야 한다.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544조와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문에 따라서 이행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약정이 없습니다. 근데 약정 없잖아요. 약정이 없으면 법문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행체고가 없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해제하더라도 별도의 이행체고 없이 해제하더라도 효력은 해제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행체고 없이
해제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는 뭐냐면 해제권이 아직 발생 안 했다는 얘기고요. 설사 해제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없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다투었어요. 비록 내가 해제 의사표시를 받았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지 않았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런 표현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두십시오. 설사 해제가 이루어졌다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로서는 효력이 없다. 그런 표현을 뭐냐면 적법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다. 법에서 뭐라고 했죠? 적법이라는 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는 의미인데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다? 최고가 없었다. 그런 용어들 자체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그래서 적법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제한 경우 X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원래 소유자에게 회복된다 그 얘기죠. 해제 효과라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권리자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계약을 해제했어요. 여기 등기 원인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순간 계속 남아 있잖아요. 등기부사 그래서 등기에 무관하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말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매수인의 등기에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매도인으로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한다는 얘기가 그 표현이에요. 말소 등기가 없어요. 근데 외형상은 계속 뭘로 남아있어요? 매수인 앞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매매계약 해제했다는 표시를 안 하거든요. 계속 매매로 써 있어요. 매매계약 해제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냐면 말소 등기 이렇게 말소 등기 해놓고 원인 매매계약 해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원인 등기 목적 말소 등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제가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없으면 계속 매매 남았고 매수인만 남은 거예요. 다만 등기별 별개로 해제 의사 표시가 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상하고 지금 현실하고 문제고 실제 문제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혼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등기부는 계속 매수인은 남아 있어요. 등기부로는 권리자, 매도인, 매수인. 만약에 해제를 해서 아까 해제해서 말소 등기하게 되면 제3자가 뭐 혼동할 염려가 없어요. 근데 등기부는 이 상태로 있지만 실체 관계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내용 증거 해제를 했어요. 그럼 해제하는 순간 밖에서는 실체 관계에서는 현실에서는 해제 통보를 했어요. 해제 통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복귀를 해요. 등기부상 무관하게 등기부와 무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부상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 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외형상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신력 문제 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처분을 하게 되면 가능해요. 매수인이 지금 소유자로 좀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상은.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한 경우 등기와 무관하게 이 표현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자, 디귿번 맞는 말이죠. 이건 X고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이 X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즉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이 목적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자는 소유권 상실한다? 아니다. 보호규정에 따라서 보호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항상 이 표현이에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목적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종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아니다. 취득한다. 그 얘기는
매도인은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서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제3자의 명의의 소유권 이동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세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제를 주장하지 못하는 얘기는 해제가 있더라도 해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계약의 해지. 지금까지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해지는 딱 요 조항만 읽으시면 됩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똑같아요.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을 보면 이행지체예요. 채무 불이행에 따름 아니면 약정. 해지의 권리가 있는 때는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하다. 당연하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니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지권도 해제권처럼 불가분성이 있다. 불가분성 얘기했죠. 해지권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함께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예로 들었을 때 임차인이 부부일 때 부부 전원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만이 효력이 있다. 또 하나 제3자 보호 규정도 적용됩니다. 제3자 보호 규정도요. 해지권 같은 경우는 자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불가분성이다.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란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해제 때 배웠죠. 계약 해제 때는 이게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계약 해지 나오면 잠시 멈칫할 수 있는데 해제와 해지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 해제권이 소멸하면 배웠었죠. 다른 당사자 대해서도 소멸한다. 이 표현이 또 낯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계약 해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부분 설명을 같이 하는데 해제권에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따로 설명 않겠습니다 하니까 기억이 나중에 가면 안 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을 기억하시면 맞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 적용되는 거지. 또 하나가 제3자 보호규정. 자 넘어가겠습니다. 손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그 551조에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 표현이 있는데 계약 해지하면 방점을 찍고 계속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뭐가 있어요? 법정 해지 사유 있죠. 법정 해지 사유 뭐 있어요? 해제처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그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하면 뭘 떠오른다?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 뭐가 있어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예요. 차임을. 특히 상가를 많이 예를 들겠죠. 3개월 이상. 그러면 손해배상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뭐예요? 금전적인 관련돼 있으면 이자잖아요.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하게 되면 차임 연차면 뭐 연 8%, 연 5% 상당의 지연 손해금 한다. 그걸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이미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고 임차인의 연체는 뭐다? 돈 안 주는 거다. 거기에 되면 지연 손해금 다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 안 하게 되면 법정 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금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 해지에서 그 문구에 나옵니다. 다만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낯선 겁니다. 낯서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551조 조항이 이렇게 써 있어요. 계약 해지 또는 해지는 해지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해지할 땐 당연히 했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지는 계속적 계약,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장래에 대해서. 자, 일단 계약 해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매매, 예약, 매매 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약인 매매.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이미 민법상 임대차 계약 살펴봤고요.
전세 계약과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 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채권법에 관련해서 배우는 계약은 매매 계약과 교환 계약이에요. 다만 매매 예약에 대한 매매에 앞서서 본격적에 앞서서 매매 예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예약은 향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약을 하고 근데 매매의 예약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지금 예약은 향후 정해진 시점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채권 계약입니다. 예약이란 말로 본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 매매 예약이 실무에서는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예약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데 지금 보면 제가 다른 거두절미하고 일방 예약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예약의 의미는 사실은 일방 예약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일방 예약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약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의 당사자가 있겠죠? A, B. 당연히 A는 향후에 매도인이 될 사람, 향후에 매수인이 되겠죠. 근데 이 본계약을 체결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다시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서 본계약을 체결하는 거라면, 즉 이 당사자 A, B에게 이 예약에 기초해서 의무적으로 본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다면 이 매매계약은 의무가 없겠죠. 그럼 거절할 수 있는 본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면 이 매매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약을 했는데 이 본계약 체결 시점에 이 A든 B든 거절할 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매매계약은 A든 B든 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당연히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게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그럴 바에는 이 본계약 체결 시점에 거절할 수 있으면 아예 예약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본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약이 의미를 가지려면 예약을 한 후에 이 본계약을 A가 B나 이 둘 중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본계약 체결이 강제적으로 성립시킨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방 예약이에요. 일방은 이 의미가 뭐냐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이 일방 예약 의미는 당사자 중에 누구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본계약 체결이 강제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방 예약은. 다만 일방 예약은 A, B 중 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한. 자, 일방 예약은 제가 어떤 의미냐면 의사표시로서 강제적으로 상대방 승낙 없이 본계약을 체결을 강제시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약, 완결, 의사표시예요. 여기 나오죠. 예약, 완결. 완결시킨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도 본계약 체결을 강제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둘 다 갖고 있으면 쌍방 예약, 아니면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일방 예약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쌍방 예약을 보기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이 의미는 둘 중 한 사람만 가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약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일방 예약의 개념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을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론서에 보게 되면 일방 예약, 쌍방 예약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처럼 본계약 갔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방이 다 거절할 수 있는, 일방만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쌍방모두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의미는 일방 예약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매매의 일방 예약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매매 일방 예약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도 거기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일방 예약이 예약 안결 의사표시를 갖고 일방 예약하면 뭘 떠오른다? 예약 안결 의사표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방 예약에서는 예약 안결 의사표시. 먼저 떠오르는 게 예약 안결 의사표시고, 완결은 이 완결의 의미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서 본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완결의 의미가 포인트가 있는 거고, 이 의사표시를 쌍방이 갖고 있냐 아니면 일방이 갖고 있냐 보는데 일방만이 갖고 있는 거죠. 일방 예약은. 그리고 보통은 예약 완결권을 배웠습니다. 완결권. 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그래서 권리로 완결권, 예약 완결권을 봅니다. 왜냐면 이 의사표시만으로써 일방 예약의 경우에는 본계약이 체결이 성립이 간주되기 때문에. 따라서 일방의 의사표시로 완결되기 때문에 본계약이 체결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 때문에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성권 기억나시죠? 지상물 매수증권을 행사했을 때 형성권 본다. 왜냐하면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 나눠지잖아요. 합치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의 의사, 별도의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형성권. 그래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돼. 지상물 매수증권 할 때 그랬겠죠. 예약 완결권도 마찬가지로 일방의 완결권 의사표시만으로서 본계약이 체결이 간주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형성권으로 본다. 그럼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 기간과 관련해서 행사 기간,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매매의 일방 예약은 결국은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이에요. 실무에서는 매매 예약하는 경우는 담보 목적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사를 안 해요. 채권 담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이 도과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행사 기간을 정해진 경우,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바로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주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는 말씀드렸고 그 앞에 서두는 일단은 개념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예약성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포인트죠.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고 이 둘 중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일방 예약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본계약이 성립 경우에 그 예약이며 그 중에 일방 예약을 의미한 겁니다. 지금 A, B 중 한 사람만의 의사표시만으로서 상대방의 승낙 기다리지 않고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본계약을 성립하는 예약이 일방 예약이며 그 중에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만이 가지는 것이 일방 예약이다. 일방 예약 개념이죠. A, B 중 한 사람만이 그러한 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예약 완결권. 누구다? 당사자 일방만이 가지는 것이 일방 예약이다. 일방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니까. 그리고 양도할 수 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의미가 있냐면 담보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담보 목적이면 양도했을 때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분리돼서 양도 못한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지만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형성권은 양도할 수 있다. 요것도 출제 잘 됩니다. 요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여기 이제 설명을 기재는 하지 않지만 따라서 일방 예약의 경우는 일방 예약 안결권을 가진 사람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본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의사표시 하나만 더 본계약이 딱 성립되기 때문에 예약 당시에 본계약을 체결할 내용에 대해서 본계약에 있으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라면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 대해서 예약 당시에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겠었죠. 그래야만이 본계약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기억하면은 예약 당시에 일방 예약은 예약 당시에 본계약으로 체결할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도 예약 당시에 성립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매매 일방 예약이 성립되는 본 겁니다. 그렇게 논한 이유는 매매 일방 예약을 했는데 일방 예약의 그 내용에 본계약과 관련된 주된 내용에 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본계약에 대한 일방 예약이 성립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청약과 승낙에 합치고 의사합치가 되는데 매매 그 계약이 성립하는 전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된 부분 아니면 권리의 중요한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이미 예약 당시에 본질적 사항, 매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은 뭐예요? 주된 사항은 매매 대금, 소유권 이전 등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물하고 특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머리에 인지하고 계십시오. 매매 일방 예약은 보통의 낙선 계약처럼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지금 청약과 승낙 얘기 되잖아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예약이기 때문에 향후 본계약의 일방 예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방 예약이 아니라 본계약 가서 서로 합의해서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가면 합의하면 되는 게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일방 예약은 예약 안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표시만으로 그 순간 예약 안결권을 의사표시하면 딱 본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약 당시에 일방 예약 계약, 이거 계약이죠. 계약서에 이미 본계약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왜 무슨 말을 하는지 포인트는 뭐냐면 일방 예약을 하면 나중에 딱 매매 예약 계약서 써요. 보통 여러분이 매매 예약 계약서 이렇게 써요. 그럼 내용 중에 예약 안결권은 일방 예약이라면 예약 안결권은 매수인에 해당되는 사람 매수인만 갖는다. 이렇게 쓴다고 하면 딱 이렇게만 썼다고 할게요. 매매 계약서에 예약 계약서에 예약 안결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만 쓸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본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본계약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본계약에 들어갈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이걸 본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따라서 본계약의 체결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출제는 된 바 거기까지 물어본 건 아닌데 실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 아니죠. 계약 그냥 단순히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다. 배웠죠? 채권 계약이라는 거 우리가. 물권 계약이라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처분행위 할 때 처분행위의 개념은 물권 계약하면 처분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해하셨죠. 물권적 합의와 물권적 합의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라 생각하셔야죠. 예약할 때 무슨 등기합니까? 하긴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주면 가득히. 매매 예약은 하지만 그거는 별도의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약 자체는 채권 계약입니다. 매매 자체가 물권 계약입니까? 채권 계약이에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 의무화. 제가 쌍무 계약이나 유상 계약 때 그 개념을 설명한 적이 옵니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이 뭡니까? 매매의 성격 그 의의가 재산권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기 약정하고 상대방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긴다.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긴다. 매매 계약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권 계약이다. 이런 면 하나하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딱 와닿는데 이제 감을 잡는 겁니다. 계속 감 잡으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낯선 이겁니다. 매매예요. 매매는 물권계약 아니다.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매매 자체가 채권인데 어떻게 예약이 물권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일방이죠. 그러면 일방이면 예약이면 완결권이잖아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 계약이 효력된다. 본계약은 매매 계약이죠. 본계약. 본계약이 뭐예요? 매매 계약. 이게 법정문입니다. 낯설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약은 완결 의사 표시. 일방이니까 예약 완결권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계약 효력이 생긴다. 자, 28회에 기출된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성립한 이유. 예약이 성립됐어요.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 수용. 뭐가 있어요? 수용이죠. 멸실, 기타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돼요.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연한 거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고 볼게요. 본계약이 성립됐다 당시에 목적물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배웠잖아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불나서 없어진 경우, 아니 수용되어서 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 본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다만 앞에 예약 완결권이라는 표현이 있어 낯설 뿐이지 핵심은 그거예요. 매매계약 완결권 행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계약 체결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는 것을 완결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본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표현을 못 쓰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가정을 해보세요. 완결권 행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그 계약 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 불능 이외에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 의사 표시를 하여도 매매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었고 매매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하게. 원시적 불능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죠. 주관적 불능이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 원시적 객관적 불능. 상가가 불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겠습니다.